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코올 의존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알코올 의존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전 연세대학교 신정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보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국과대학에서 주로 중독, 그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에 회복의 그런 사례를 경험하면서 느낀 바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보고 계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막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알코올 의존 회복을 위해서 제일 기본은 이 질환이 이 알코올 의존이라는 문제가 이 질환, 병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 그러면 흔히 이제 신체적 질환인 질병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알코올 의존과 같은 이런 병은 어떤 신체 부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문제라서 이제 질환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물학적인 어떤 병태 생리적인 현상을 교정하는 또 그 문제를 관리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제 인간의 모든 측면, 생물학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거의 모든 측면을 다 망라해서 이 문제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게 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환이라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그 사람의 삶에서 모든 면이 불균형이라든가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 중독의 대상이 되는 뭐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삶이 전반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이런 게 이제 알코올 의존의 핵심이 아닌가. 뭐 술의 양을 얼마나 자주 뭐 이런 걸로 이제 넘어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 그런 뜻에서 이제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은 인생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의존이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제 신체적인 문제는 뭐 온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뇌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은 간이 아니고 뇌가 가장 큰 핵심인가 하고 반문하신 그렇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질병으로 보면 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질환으로 본다면은 이제 뇌가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간보다 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성을 구성하는, 네,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일반인들이 잘못 아는 것은 뇌 문제다 그러면 흔히 이제 수족이 마비되고 하반신 불수, 뭐 반신 불수 이런 걸로 운동 능력을 가지고 뇌 기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죠. 노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뇌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건 감각 능력입니다. 감각.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그래서 외계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지각하게 되고 그래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노동하고 운동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 능력이 이제 운동 2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알코올이 뇌 영향 때문에 문제는 나중에는 물론 운동 능력도 문제가 되지만은 주로 이제 감각 능력을 훼손당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각을 하고 지각들을 제대로 해서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해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감각부터가 왜곡이 되거나 부족하다면은 그 다음은 뭐 뻔한 거지요. 판단으로 이르기까지 우리가 외부의 세계들을
느끼고 듣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판단까지 가게 되는데 그 그렇죠. 첫 단계부터가 일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고 느끼고 이런 게 다 이제 감정적 어떤 감정적인 걸 누리게 되는데 제일 기본이 감각인 거죠. 영화를 보고 슬프다든가 기쁘다든가 그런 게 다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근데 알코올 의존 환자는 그런 걸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삶의 중요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예, 판단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겠네요. 그렇죠. 종종이 아니라 일상적이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MRI에서 이제 알코올 많이 드신 분들은 뇌에 이런 손상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는 누가 뭐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 손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 사고 기능이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못 받아들이니까 과거에 술 먹기 전에 유년기에 보고 배운 거, 경험한 거 단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도 유년기에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만이 유일한 옳은 건 줄 알고 그걸 완고하게 고집하는 게 알코올 의존 환자의 특성이죠. 다음으로 이제 알코올 의존은 심리적인 정신적 질환인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도 이제 의존성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의존하는 분들은 의존의 대상이 없어질까봐 항상 불안하고 불안도 많고 또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도 이제 의존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의존의 대상이 이제 어떤 지식, 기왕에 자기가 알던 것, 고정관념 또는 이제 의지력 그래서 아주 의지의 한국인 뭐 그러면 굉장히 그런 걸 아주 좋게 보지요. 또 권력, 권위, 지위, 또 타인의 평판, 또 다수의 집단, 연고, 또 이제 돈, 일, 이런 모든 거에 비교적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궁극적으로 물론 알코올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알코올 의존이 될 때까지의 이제 과정이 이제 알코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알코올 의존인 분들의 많이 이렇게 겸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술을 끊고 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는 수가 참 많죠. 알코올 의존이 있으신 분들이 의존성 자체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코올에 의존해서 떠나려고 이걸 단주를 하게 되더라도 네, 이런 그렇죠.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얘기할 때 단지 술만 끊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의존성까지를 다 파악하고 이런 걸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매이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그래서 단지 알코올 문제 회복이라는 게 단지 술만 끊고 있으면 당연히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기본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알코올 의존 그 술만 안 들어가면 다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타인한테 남들한테 매여 살게 되고 항상 일을 너무 하려고 그러게 되고 다 이런 것들이 그 회복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회복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과거에 이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술의 자리를 일이 대체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제가 뵙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제 담배가 늘었다. 내지는 인터넷이나 혹은 핸드폰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됐다거나
혹은 마라톤 같은 그렇죠, 운동에 운동.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의 스위치 중독, 알코올을 끊었더니 다른 쪽의 중독으로 대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나 알코올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술만 끊고 있고 이건 전혀 보질 못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여기서 다시 또 일로 넘어가거든요. 회복을 그러면 정말 원한다면 이 전체를 전부 그렇죠. 의존성 전체를 보는 노력이 그렇죠. 필요하겠군요. 그 전반적인 걸 보셔야지 술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알코올은 이제 사회적 질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는 이러한 각종 우리 사건 사고들, 이런 사고들하고 음주하고 얼마나 관련성이 많은가. 특히 우리 사회적이라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 이런 사건 사고, 소아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음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을 때로는 가족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음주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병들기도 하고, 또 가만 들여다보면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 본인도 그러한 가족병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좀 영리한 사람은 빨리 탈피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더 이제 그러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그 가정에 남아서 어떻게든 그 가정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이제 또 어느덧 이 똑같은 병에 빠지는 수가 참 많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일 중독입니다. 일이란 건 개인이 벌어서 살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일 같지만 어떤 사회적인 거라고요. 일이란 게, 우리는 일하면서 돈을 벌고 반드시 거기에 세금을 냅니다. 국가 사회를 위해서. 또 그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무료로 공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게 하고, 일 잘하면서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게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 중독,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은 이런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둘이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 중독은 뭔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일을 좀 과하게 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고, 알코올 중독은 반면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직장도 못 나가고 노숙자가 된다거나 이런 게 떠올려지기가 쉽거든요. 둘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게 와닿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시간을 두고 보면은 술 먹을 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끊고 나면 일 중독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그러면 또 술 한 잔 먹기 시작하면 이내 중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연속성상에서 이제 일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술을 많이 먹으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의사들 중에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로 우리는 기능적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번듯하게 사회적으로 꽤 인정받고,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과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일을 그렇게 잘 하는 한은 누구나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라는 부분 외에 다른 인생의 측면을 보면 그분이 끼치는 폐해가 많이 있다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러할 거고, 또 사회적으로 일 외에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 그러할 거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자면은 기본으로 이제 단주를 해야지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단주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오로지 단주로 알고 어떻게든 단주만 하려고 이제 생자로 단주를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저희 환자들을 쓰는 용어로는 뭐 전투적 단주 또는 생단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전투적 단주는 어떤 면에서 전투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까? 그러니까 싸움꾼처럼 안주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술자리 가서도 나는 술자리 가서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 누가 뭐 술을 권하고 보면 그 사람하고 처음엔 점잖게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투적이란 말을 쓰게 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전략적 단주를 해야 한다 이 뜻으로 이제 전투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전략적 단주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전투적 단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 단주인가요? 전투적 단주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비교적 초기에 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좀 꾸준히 도움을 받고 치료에 참여하고 단주 선배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은 이것만은 아니구나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술적 단주랄까 이런 식의 단주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전략적인 단주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단주를 한다 안 한다는 되게 구별이 쉬운데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만 보면 되니까요. 내가 전투적 단주 혹은 생단주를 하는지 제대로 단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본인이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도움을 받으라는 거고 남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집단에 참여하는 거죠. 단주 모임에. 단주 모임에 참여하면 거기에 단주 훨씬 선배부터 근접한 단주가 불과 얼마 안 된 선배부터 이 과정이 딱 일목요연하게 보이니까 그 참여하다 보면 본인도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때로는 피드백을 이렇게 조언을 들어가지고 알기도 하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 듣기도 참 거북해하고 또 그런 걸 아는 선배들이 처음부터 지적을 잘 안 하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뒤에서 그만 듣고만 있다가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1시간 내내 있지만은 사실은 듣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다가도 때로는 거북해가지고 때로는 화를 내고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단주에 동기가 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쓴 약이 입에 달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모임에 꾸준히 나오면 어느덧 그게 이해가 되고 스며들게 되고 본인이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자각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은 단지 단주만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변화해야 되고 또 이제 성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 이 말은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 환자분들은 성장 이런 말도 처음에는 듣기 싫어해요. 성장, 성숙 이런 말조차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더 참여해 보시면 그걸 본인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마 술을 끊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할 것까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교적 너무 빨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초기에는 우선 단주하는 것만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로지 바라건대는 모임이나 치료자하고의 그 끈을 끊지 않고 꾸준히만 나온다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질병적인 요소로 뇌의 손상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게 되고 그러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조롭게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초기 과정을 우리 이제 병원에서 잘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주는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주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더 투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알코올 분야의 이제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지요. 초기 단주는 한 1년 이내까지, 그다음에 유지기를 한 5년까지, 안정적 단주를 이제 한 5년 넘어가면은 이제 안정적 단주라고 했는데, 이제 초기 이 시기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물론 회복이 가장 첫 단계겠지요. 그런데 이때 너무 회복에 대한 깊은 개념을 자꾸 너무 일찍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은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고 따라오질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초기 단계인 분들한테는 가장 현실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게 가장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 초기에는 단주죠. 뭐 제일 먼저 단주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수진 태도, 진료를 꾸준히 받는 것.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진료를 본인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더 길게 치료받아야 된다는 이 병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가지고 치료진이나 단주의 선배 동료들을 믿고 꾸준히 이렇게 인연을 맺고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초기에. 초기 분들은 일단 술을 먹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준비가 돼서. 준비를 하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제 좀 이어져 가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대부분이 너무나 많은 환자가 불과 얼마 사이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는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술이 끊기에만도 너무나 벅찬 환자한테 회복의 마지막 단계 그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본인은 남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따라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환자는 많이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때 초기예요. 초기에 가족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앞단계가 사실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치료가 사실은 이 환자가 단주하기 전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환자의 가족들도 사실은 가족병이라고 한 듯이 환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에 준해서. 근데 그분들은 이 환자를 술 끊게 한다고 해결사적으로 사는 동안에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안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일중독이에요. 보호자가. 또 다른 중독의 중독자라고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그분도 본인이.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차피 너무나 심하니까 아직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호자는 일중독인 대신에 술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뇌손상은 비교적 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쉽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그것만 이해가 되면 가족 치료에 참여하면은 더 그 이해의 수준이 깊어지거든요, 빨리. 그래서 훨씬 더 환자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도와주게 돼요. 초기에는 가족들도 치료에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환자의 치료 초기 이전 단계, 가족 치료가 더 먼저 돼야 한다 정도로 가족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직이나 안정기에 계신 분들은 또 좀 전략이 달라질까요? 이때는 오히려 더 이제 순조롭죠. 이제 확실하게 치료진이라든가 단주 동료 선배들하고 이 관계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비교적 수월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가 이제 관건이죠. 초기를 잘 넘기는 그렇죠. 것이. 그래서 단지 단주만이 아닌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이제 그걸 어떤 단체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어떤 시민성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은 이제 신체적 건강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 그리고 안녕 상태.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삶이 좀 더 주도적이라 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가정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아가서는 시민의식과 공동체와 사회에 갚는 것. 이런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한 그런 알코올 분야의 단체의 어떤 조직에서 이런 걸 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베티 포드 센터라는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기관입니다. 미국의 미국 서부에. 예. 그래서 베티 포드는 엘리자베스 포드인가요? 그 미국 34대 대통령 포드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베티 포드 센터라고 하고 이런 병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일 때 대사로 나왔던 친구의 기부자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기부한 건물도 있고 규봉에서
기부한 그런 건물도 있고 이런 아주 전문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가 린제이 로한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티 포드 병원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 영부인이. 그래서 이분이 샌디에고의 미군 해군 기지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술을 끊고 나서 그걸 개인적인 칩으로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하고 또 이분이 유방암이라는 것도 이제 유방암을 알았는데 내가 유방암이다라고 알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 부인의 병을 알린다는 건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이 유방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의식을 깨게 한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좀 병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그런 활동을 한 거죠. 아까 그게 시민의식, 시민성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드 대통령. 그래서 회복은 이 균형감을 회복하는 거고 또 자기를 다시 찾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이제 사는 게 회복이라고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존적이던 사람이 자율적인 존재로 늘 불안이 많던 사람이 확신과 그런 용기를 갖고 미숙했던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인생의 목표가 없었던 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회복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저는 회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략적인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은 우리가 전략은 뭡니까? 메가더 장군이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낙동강에서 사람이 죽고 뭐 포탄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전략은 세워지지 않지요. 전략은 머리가 좀 쉬어야 전략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투는 눈앞의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죠. 해결사들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자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눈앞에 벌어진 일 처리하고 매달 월급 잘 타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십 년 뒤까지를 보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일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이기려면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좀 제일 많이 한 건 쉬면서 생각하는 걸 거예요. 나는 알코올 의존 회복에 제일 중요한 건 휴식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 가만히 쉰다는 게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멍 때린다고 멍 때리는 게 아무 생각 않고 있는 게 뇌가 나는 휴식을 하고 그동안 뇌는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또 직장이 있는 혹은 직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술이 좀 어느 정도 끊어졌다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욕심내는 게 빨리 직장에 복귀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 벌고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눈앞의 일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을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한 부분이긴 할 거예요. 탁자의 한 부분이 아까 쇠붙이인 것처럼. 전략적 단주와 전투적 단주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전투적 단주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한 것, 돈을 벌기 위해서 눈앞에 그렇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되는 거는 전략적으로 멀리 보고 그렇죠. 좀 쉬면서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걸 우리 알코올 문제 환자분들은 제일 못하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너무 조바심이 많고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이 취해버리든가 안 그러면 뭔가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는 연습. 그래서 처음 초기에 저는 알코올 초기 아까 1년 12개월 단주할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일하지 말라고. 그럼요. 그리고 가족은 그걸 못 봐요, 처음에는. 술 끊으면 일해 바로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쉬는 동안 무엇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야, 그게 또 무슨 일을 할 걸 생각한다니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뭘 생각하겠어요? 가장 본질적인 내 인생을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무 생산성이 없는 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뭘 할까, 뭐 먹고 살까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동안에 본질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실존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로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뇌가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뇌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문제라는 걸 안다면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일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한다면 당분간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한테 믿고 맡기는 이런 자세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할 일 중에는. 왜 흔히 술을 계속 먹다가 간이 안 좋으니 좀 쉬어야겠다 할 때는 술을 안 먹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뇌도 회복이 그렇죠. 저절로 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동안 그때는 뭐 결정하거나 하지 않고 좀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 한 몇 년 동안은 내 중요한 일, 내가 일을 할까 말까, 일을 시작할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단주 선배들이나 가족들한테 좀 믿고 맡기고 기다려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한테 믿고 맡기는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죠. 뇌를 회복하는 동안 믿고 맡기기. 그래서 이제 그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족하고 치료에 참여하는 치료자하고 단주 선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족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치료자들이 단주 회복의 동료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빨리 회복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가족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이. 조급함을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치료에 쭉 참여하다 보면 가족들이 대부분 참여하다 보면 한 2년쯤 지나야 아, 이런 거구나 알고 그때 이제 환자한테 대응하는 게 비교적 원만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 치료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배우자 이런 분들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과거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화만 나고, 그런데 그게 병이 이런 병이구나 아니까 화도 안 나고, 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적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바른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환자를 계기로 물론 치료하니까 가족이 먼저 치료한 경우는 드물지만은 전략을 생각하면 환자의 치료는 당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자가 거부하고. 그러더라도 가족을 쭉 치료를 시작을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환자가 어느 데가는 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들어올 때 훨씬 효과적이 되는 거죠. 회복은 그러면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족이 참여해서 치료를 돼야 받아야죠. 되는, 가족 치료. 치료받고 같이 기다리고. 가족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치료. 그래서 알코올 의존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가족 치료하고 집단 치료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는 뇌의 병이라지만 뇌에 대해서 무슨 약을 써가지고 회복 가장 마지막 단계 그런 거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심리 사회적인 방법밖에. 두 번째가 이제 소위 휴식, 멍 때리기. 그래서 이때 이 휴식은 주로 이제 뇌를 휴식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럴 때 적당한 운동, 걷기라든가.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걷기 중독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걷기는 아무리 좀 많이 해도 부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환자 중에 마라톤 중독이 된 분이 있는데 무릎을 양쪽 다 수술했어요. 너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피동적인 의미의 그런 휴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쉬는 거,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우리는 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좀 게으르라고 그러죠. 게으르기를 연습. 이머당에 제가 얘를 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머당의 수필 중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아주 그 미덕,
게으름에 미덕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뭐 전혀 그런 쪽은 생각도 못하죠. 부지런해하는 거, 이런 고정관념이 매우 있어요. 좀 게으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 연습.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눈앞에 닥친 일 처리에 대한 생각인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고 조금씩 더 본질에 가까운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되는 대상인가요?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때쯤 이제 치료에 참여하다 보면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옳은지 아닌지 자꾸 그런 동안 연습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또 하고 우리 리허설을 한다고요. 리허설을. 처음 해보는 게 다 어렵잖아요. 리허설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거든, 내 생각을. 근데 검토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머리로만 검토한 것보다는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기일 수도 있고, 단주와 관련된 자기의 생각,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그걸 자꾸 글쓰기를 하면 머릿속에 생각한 걸 쓰는 동안에 좀 정리도 하면서 써진 걸 다시 보는 동안 이렇게 되새김이 돼가지고 검토하게 되죠. 무엇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면 될까요? 무엇든지 쓰는 거죠. 무엇든지. 그래서 이런 글쓰기를 본인이 혼자만 써놓고 있으면 뭔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또 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쓰면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댓글도 쓰고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재밌으니까 또 쓰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글쓰기.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남한테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한다고요. 근데 글쓰기는 나 혼자 들을 수도 있고 쓰고는 끝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는데 홈페이지도 처음에 올릴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남들이 뭐 저 따위로 썼냐고 이렇게 욕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보면 더 잘 쓰게 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로 하는 것까지 이제 표현을 연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에 대해서 남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얘기를 그냥 폐쇄적으로 말을 해버린다고요. 딱 결정을 내리듯이 단호하게 그래. 남들이 더 말 꺼내질 못하게끔. 왜냐면 그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그 연습이 되면은 내 얘기를 하고 상대의 얘기가 나오게끔 여유 있게 이런 이제 생각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면담이라든가 집단치료에 참여하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집단치료는 남들 하는 걸 자꾸 보니까 저렇게 해도 저렇게 반응할 때 뭐 다그치지 않고 괜찮구나 이런 걸 확인이 되어야 그 확신을 가져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집단치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인생이 결국 시간인데 현재, 지난날은 매번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 맨날 이 두 가지에 매여 있었거든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원망. 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술 먹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패고 맨날 이런 것만 기억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되고 막 원한을 품게 되고 그러고는 맨날 불안한 거. 근데 이제는 그런 건 다 놔둬버리고 내려버리고 주로 이제 현재, 순간, 지금에도 충실하게 산다. 아까 생각 연습을 할 때 그 생각이 현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과거에까지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게 다 이제 녹아들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건가 이런 걸 할 때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 이런 걸 잘 구별하게 되죠. 옛날에는 술 안 먹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술만 먹으면 만능감 뭐든지 할 수 있었고 이 양쪽이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런 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행동이 본능과 습관과 이렇게 지성 행동. 결국 인간 행동을 본능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본능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의 본능적인 것, 이런 것까지를 내가 제어하려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막 단식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지성, 과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만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고정관념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래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그게 강했다고요. 과거에는 당위. 근데 이제는 사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병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는 건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습관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주로 이제 습관, 생활 습관 이걸 주로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괜히 안 되는 본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영향력이 별로 없는 쥐꼬리만큼 아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근데 단주 초기에는 자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책을 보고 막 알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각하고 이거에 치중을 하는 거죠. 습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의존은 오늘날 현대 어떻게 보면 나병이라 할 정도로 사회에서 부정적인 편견이 많고 또 나병처럼 낫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가족들한테 어떤 가해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은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 보호자분들은 도움을 이렇게 줘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분명히 회복이 가능하고 사실은 많은 회복된 환자분들 중에는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러지 사실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 회복이 되면은 그 얻는 그 기쁨, 그 감동, 그 보상 이게 다른 그 어느 질환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시 술로 빠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정말 놓치기 어려워서 끝까지 이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치료자들이 알코올 의존 환자를 보느라고 소진하는데 사실은 이 초기 환자만 하는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러한데 한두 명의 환자라도 이렇게 제대로 회복된 환자를 보면은 정말 그 맛을 놓치기 어려워서 이 일에 더 헌신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술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이 단주고 또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주의 맛, 회복의 맛을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